아니 오늘 보니까 그 사전 투표 때도 열기가 상당했는데 본 투표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지난 대선보다도 투표율이 높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긴요. 재밌게 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이번에는 네. 투표율 67%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때 당시 투표율이 67%였어요. 그때는 이제 보수가 최대 결집하고 진보 쪽이 약간 투표할 동력을 잃은 상태.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높은 투표율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꿈보다 희몽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진보 쪽이 최대 집결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명박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라면 보수는 집결을 했을지언정 이명박 때 보수 집결을 할 때 명분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진보들이 투표를 한 명분이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는 투표를 하도 나오기 좀 꺼려하는 거고 진보 네. 쪽에서는 최대 집결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까지 투표율 집계를 지역별로 보면 71.5%가 평균인데 서울이 딱 평균에 수렴하는 71.5%고 가장 높은 곳은 전남입니다. 79.3%, 그다음에 광주 78.3%인 것이고 전북이 77.5% 뒤를 잇는데 대체로 낮은 곳이 영남 지역이고 우리 강 변호사님 고향인 네. 대구 같은 경우에 70.4%, 네. 울산은 70.9%, 부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데 69%거든요. 네. 뭐 이런 같은 방면에서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흐름은 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부산에서 경남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픕니다. 이들이 내부적으로는 메시지가 어젠가 나왔지만 경남에서 결집하면은 골든 크러스터 가능하다. 몽상에 가까운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 네. 근데 경남이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낮다는 건 그만큼 보수 유권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고 네. 제가 뭐 오늘도 아침에 대구에서 왔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난 진짜 투표 갈 곳이 없다. 할 곳이 없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죠. 네. 대부분 특히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김문수는 한덕수하고 싸우는 꼴을 보다가 내가 막 질려버렸고 너무 싫고 그래도 민주당은 원래 내가 싫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보통 지난 총선에는 조국혁신당으로 가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대안이 이준석이라는 거죠. 이준석은 이재명보다 더 싫고 김문수보다 더 싫다. 아주 그냥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꼴을 보니 나는 투표장에 안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어른들은 또 투표를 의무로 생각하는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녁쯤 돼가지고 내가 결정하겠다 갈지 안 갈지. 근데 지금은 정말 투표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를 해가지고 자꾸 동료 전화를 받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네. 보수 유권자인 사람들이 들으면 짜증이 확 났던 게 이유가 뭐냐면 찍으면 뭐하노 되지도 않을 거. 아니 돼야 뭐 찍지.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뭐 투표하면 뭐해. 그러니까 박빙일 때는 다 결집하지만 네. 워낙 벌어져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투표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기본적으로 통계의 영역인데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TK 같은 경우에 30%의 벽을 넘기 어려웠고 PK 같은 경우에 40%의 벽을 넘기 어려웠는데 두 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그런 벽을 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득표율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에서 특히 부산은 약간 이제 민주적인 성향 가지신 분들이 계신 그렇습니다. 분들인데 네.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어차피 내 표 사표 될 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 자체가 사실은 매력적인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화도 그러니까 부부께서 너무 많은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실시간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김문수인데 진짜 김문수를 실시간 보고 계시잖아요. 뭐 청렴하고 진짜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러는데 네. 청렴 무슨 청렴 뭐 헬기를 160 몇 번 타시고 그다음에 뭐 나 김문수야 나 국회의원 3번 했어 이렇게 말하신 119에 분이고 전화하시고 네. 너무 소방 헬기도 그렇게 막 열심히 이용하셨던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막 거짓말 안 했다는데 앞뒤 우리 설란영 여사 우리 서방님은 겉과 속이 너무 같으신 분이에요 했는데 겉과 속이 같으시죠. 같으시니까 나 국회의원 3번 했는데 니까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겉과 속이 같으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화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리밥
리스크까지 터지셔서 이제 네.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보수 후보가 보기에도 그냥 좀 한덕수로 갔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저 깡으로 버티는 김문수 미쳐버리겠네. 제가 어차피 노동운동 하다가 배신자잖아. 여기 와서 왜 이러는 거야.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김문수 후보 이렇게 전화 받았거든요. 투표 동료 듣자마자 물론 제가 민주당이라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전신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짜증,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짜증과 화를 올라오는 거를 주와 인마에 빠지게 하는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보수분들은 얼마 저 대지단 후보 나 깡으로 버텨가지고 지가 뭐 왜 우리 당 망치는 거야? 아마 그런 상황에서 결집이 힘들다. 아니 그리고 어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좀 더 안타까웠는데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이낙연 이제 그 세밀의 민주당이죠. 이분의 상임 고문이 나왔는데 본인이 마이크 독점권이 후보보다 길어가지고 청중들이 화를 내는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그러니까 17분 이야기 하셨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 시간에 이재명 후보는 유명인들 30명이 나와가지고 30초씩 17분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7대 17로 맞추려고 그러지 않았나. 조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이분은 본인이 다시는 이런 마이크가 자기가 잡을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 기회라는 마지막 걸 기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알고 네. 본인 총선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마지막 부시였잖아요. 지금 마지막 부시를 이제와 태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의 목적은 김문수 당선이 아니에요. 이재명 욕하는 거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똑똑하던 이낙연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바뀌었냐고 하시면서 조연이 주연보다 길게 말하니까 누가 후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제가 이낙연 욕을 할 기가 왔습니다. 욕 좀 하자. 지금 반절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게.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말을 더 한다는 거는 김문수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본인 할 말하고 싶고 나 이재명에 대한 시기심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받아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목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한 비토를 하러 나와요. 김문수에 대한 응원이 아니고 이재명 욕을 하러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뭐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뭐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박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저도 이제 늘 해왔던 것이 자기들이 잘하고 본인들이 또 비전도 제시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죠. 지는 아무것도 안 해. 안 하다가 꼭 자기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만 발딱 일어서 가지고 욕을 한다. 이재명 후보를. 그건 비판이 아니고 내 밥그릇 챙겨줘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대구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대구에 다 일당 독재지만은 대구 시의원 중에 딱 한 명 있어요. 민주당 의원이. 그래요? 그 육정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갑자기 나 이번에 이준석을 지지할까 고민이다. 어제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하여튼 뭘 잘못해갖고 지금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징계 위기에 처해 있구나. 네, 중징계를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에서 뭔가 혼이 나고 이러면은 자기가 갑자기 뭐 박해받는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다음 공천이라든가 지방선거 내년에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밥그릇이 위협에 처하면 갑자기 이재명 후보 욕을 하고 일당 독재가 어쩌고 뭐 이게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싹 쓸어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빼고 다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유권자들 화가 납니까? 받을 만큼 다 받으신 분이 이러시니까 더 화가 나는데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본인도. 막 이렇게 총리 뭐 책임 총리 하면서 막 승인 받고 당 대표도 해서 지지율 높고 나 대통령 다 됐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훅 튀어나와서는 본인의 막 밀어내니까. 네. 잠자가도 이재명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 이불키가 내가 이재명 때문에 안 됐어 하면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돼. 네. 되지만 이재명은 안 돼. 그러니까 너만은 안 돼라는 그 신념 하나로 지금 민주당에서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지금 김문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딱 두 가지 지금 소리가 있습니다. 이낙연 우리 위대한 존엄께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너무 잘하신 게 있다. 첫 번째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너무 땡큐 베리 감사. 너무 감사. 그 첫 번째. 두 번째 어제
그러니까 김문수보다 17분 20분을 잡고 계셨다. 이 두 가지 우리 최고 존엄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너무 그 당원 동지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이낙연 너무 우리, 감사드린다. 예, 존엄께 너무 감사드린다. 그거는 생각이 짧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문수가 5대 이야기했으면 우리한테 이혼했어요.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정신을 못 차려요. 로또 2등이 오히려 1등보다 무서워. 1등은 그래도 자기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렇지. 어찌됐건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근데 2등은 내가 숫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놓쳤다. 이 사고가 강하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분명히 2등까지 해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네.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걸 못 받았다라는 생각에 합리적 사고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리들이 애후가 별로 안 좋아요, 보면. 대부분 총리들이 지금까지 총리 중에 국가의 원로로서 자리 잡고 있으신 뭐 이해찬 정도, 정세균 정도, 그 정도지. 나머지 다 보면 약간 좀 그러니까 로또 2등 맞고 1등에 도전하다가 1등에 발로가 도전을 비참해지죠. 하는데 네. 자기의 역량이 거기까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1등에 못 간 게 남 탓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모두가 좀 비슷하게 평가하는 게 이낙연을 선거 파트너로 김문수가 영입한 것은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TV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선거 상황을 설명하면서 호조권들을 두 번째 변곡점은 이낙연 지지 연듯하다. 아마 전국의 많은 중도층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님. 중도가 바보 멍청이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수층들이 좀 착각하는 게 국민을 개 바보 돼지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도층 바보 아니고요. 아니 지금 12월 3일 날 다들 장갑차 몸으로 맞고 군인들 몸으로 막았던 국민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국민들이 이런 내란 세력과 김문수와 결탁을 해서 김문수 지지 선언하는 거를 이낙연을 잘했다. 와 이낙연 중도야 너무 잘했어 함적이야. 바보 멍청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네. 국민들 다 알아요. 이낙연의 눈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이 눈에 있었으면 국민의 제1순위로 두고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가 뭐건지 지금은 어떠한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지가 우선순위인데 국민이 눈에 없으니까 본인은 오직 권력에만 자신이 우대해주는 거에만 그러니까 이분이 쓸쓸하고 외로우신 걸 알겠어. 그렇다고 본인 우대해주는 너무 좀 아니, 그리고 멋있게 퇴장하셔야지. 새미래 미래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대선 후보 조사 이제 그 예를 들면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이낙연이 갖는 비중을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이준석만도 훨씬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총선 때 욕을 한번 써먹었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상민 전 의원 있잖아요. 그렇네. 이 사람을 한동훈이 영입을 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뭐 민주당의 내부 고발자인 건강한 어떤 폭로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재명 욕, 민주당 욕을 막 하면은 표를 끌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와서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뭐 일당 독재냐 이런 소리 해봤자 총선 때 이미 써먹었는데 씨알도 안 맥힌 거를 지금 가지고 투표 직전에 한다고 해서 어떤 중도가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었어?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완전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중도에 영향을 줬을 거다 그랬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영향을 줬을 거다 하지는 않았어요. 역시 천재야. 영향을 주긴 줬겠죠. 아니 그런 건데. 와 대단하십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와는 약간 대조되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세를 여의도에서 했는데 대변인 현장에서 보신 거죠? 네, 바로 어떤 앞에서 느낌 봤습니다. 받았습니까? 아까 우선 여의도에서 한 게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여의도 유세를 하셨었고 노무현 대통령 하셨었고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거잖아요. 정말 꽉 찬 그 파란색 풍선과 빛의 응원봉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 빛의 혁명이 시작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빛의 혁명으로 딱 그 느낌이 들면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3 내란 때 진짜 온몸으로 저도 그 자리에 국회 앞에 달려갈 때 가셨군요. 네. 제 친구들이 야, 너 잡혀가 김계엄 선포했어. 야, 그냥 잡혀가면 어때? 이대로 우리가 몸으로 못 먹으면 우리 다 끝이야. 우리 다 그때는 영연백이 아직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영연백 중에 하나가 내 거였겠구나. 좀 하나를 봐둘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게 계엄이 예정이 되어 있다 수십 번 말했다는 거 아니야. 이해는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하셨죠. 아니 못 해먹겠다 하실 수는 있는데 계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계엄하는 이런 또라이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례 없는 일이죠. 네. 군인들이 그렇게 맞고 총을 겨누고 이게 진짜 국가적 비극이고, 그러니까 제가 외교관들한테 들었던 게 맨 처음에 12상 계엄 마샬로 했다고 하니까 여기 대한민국이다. 그럴 리 없다. 북한에서 혹시 했나?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외교관끼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한 게 아니라 남한에서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네.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제 외국 사람들 충격일 정도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내란을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네. 그 국민적 열기, 그 이재명 후보의 약속,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에 연설을 정말 길게 하더라고.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진행을 해야 되니까 TV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정말로 길게 하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지막에 모두가 같이 애국가를 1절만 부르지 않고 4절까지 부르더라고. 맞아요. 4절까지 했어요. 보셨죠 어제? 아니요, 안 봤어요. 그걸 제가 왜 봐요? 아니 보셔야죠. 설마 아니 파란 넥타이 메고 이몸 등장하시고 그걸 안 보시면 어떡해요. 방금 전에 김문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이재명 그건 맞죠. 어머 세상에. 어제 지지하는 과정에서 저도 안 보신 연설을 것 하고 같은데. 4절까지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 졸려서 주무신 것 같은데. 우리 강수영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의 의미를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미를 알겠는 것이,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빛의 혁명의 완성이다. 혁명이라는 것이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투표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우리 시민들이 생산하는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은 빛이 나는 응원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투표로서 권력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세력도 멸망시키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사회 모든 곳곳의 개혁의 원동력, 추진력을 그네들의 한 표 한 표로 하는 거야라는 의미를, 그다음에 투표를 함으로써 이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진짜 애국이야. 그때 그렇죠. 동안 우리는 예. 외국 세력으로 오해받고 종북 세력이니 뭐 나라 팔아먹니 중국하고 연계돼 있는 이런 아주 오명을 얻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진짜 혁명의 주체자고 당신들이 권력자야, 국민 주권자들이야. 네. 이걸 선언하는 그러니까 자리로서 기획됐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님이 저하고 방송을 하시면서 보수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빨간색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보는 빨간색을 쓸 수 없는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를 뺏겼었어요. 저는 사실 애국가 4절까지보다는 되게 인상적인 사진 하나 있어요. 그 사진 중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태극기는 극우들이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써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를 찾아왔고 애국가를 찾아왔고 빨간색을 찾아왔어요. 이거는 민주당이라는 당이 보수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빨간색을 쓴다는 거는요, 민주당에서 빨간색을 쓴다는 건 자신감이에요. 나는 니네들이 우리한테 빨갱이 웃기지 마. 우리 빨간색 쓸 거야. 너 국민의힘이 빨간색을 쓰는 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빨간색을 쓰면 저 빨갱이들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니네들 말 듣지도 않아. 누가 우리가 혁명의 색깔 그리고 피해 색깔 빨간색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휘두르고 우리가 진짜 보수로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를 지금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공보물에도 파란 물결 속에 이제 빨간색을 쓴 거였고, 어제도 여의도 집회 장면을 봤더니 파란 군중 속에 빨간색 옷을 입은 무리가 있었으니 그 최혜병 사건으로 경각심을 갖게 된 해병 대원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승원 사면 사건으로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정부 실책을 얘기하지만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최수근 상병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세월호도 그렇고 왜 보수 정권만 들어가면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는지, 결국엔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경제 논리, 돈의 원리로 보기 때문에 국민을 도구로 보고 안전을 우선치 않는 이 모든 패턴이 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빨간색 옷을 입고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 좀 어떤 분들은 놀라시기도 했죠. 그러니 뭐야 이거 국민의힘 아니야 이렇게 네. 처음에 얼핏 보면.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도 어루만지시고 최수근 상병의 그 아픔들, 우리한테 해병대란 무엇입니까? 정말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정말 용감한 전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아픔도 우리가 같이 어루만져서 대한민국이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가 우선되는 한반도 리스크가 없는 한반도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고, 무엇보다 이제 애국가 말씀해 주셨는데 애국가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모든 주인공이 다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지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요. 거기 이재명 대표도 안 나오고 우리 그 일제 시대부터 의병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되찾아왔는지 그 태극기를 배경으로 그거부터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마다 이 국가를 되찾고 재건하고 네. 함께 만들어왔는지를 맨 마지막 사절에서 나오는 게 바로 저 빛의 혁명. 우리가 12.4 내란 일어나고 비행기 뜨고 국민들이 어떻게 함께 소리를 내는지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 되찾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2002 우리가 월드컵 때 맞아요. 레드 네. 컴플렉스. 그러니까 2002 월드컵의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했던 그 모습을 다시 재현했다라는 의미에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은 여의도에 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을 찾았거든요. 성남이란 데는 이재명 후보에겐 어떻게 보면 출생지와 다름없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특히 이제 시민운동가 시절에 본인이 수배됐던 성남 주민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성남 그 시립병원을 건설하기 위해 싸우다가 본인 자체가 사법 처리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심도 그곳에서 했고 그 교회 지하에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서사는 정말 끝이 없다. 인생 자체가 서사이고 고비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흉내내려고 억지로 다른 후보들이 만들어내면 흉내도 못 낸다는 것이 일단 이준석 같은 사람은 서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은 선거에서 낙선했던 게 서사이고 네. 자기 인생에 사회생활조차 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고생한 게 없고 시민운동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의문인데다가 김문수 후보는 한술 더 떠야 되는 것이 본인의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의미 있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지만 변절을 하는 바람에 쓸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억지로 또 이번에 그래도 서사를 만들겠다 하시고 제가 굉장히 좀 역겨웠던 것이 광주에 가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을 들먹이면서 본인이 독방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5.18 열사 중에 한 분이 금식투쟁을 하다 돌아가신 방이었다. 뭐 이러면서 네. 뭐 막 눈물 짓는 듯한 그런 걸 연출하던데 아니 변절을 했으면은 변절한 이후의 것만 써야지 변절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끌어다 쓰면 어떡해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억지 서사를 만들어도 절대 이재명 후보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인생사라든가 고락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특별함이라는 게 있고 그 특별함 속에서 배운 여러 공공선에 대한 확신, 지향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대화하는 도중에도 묻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요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던진 말이라도 묻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어저께 선거운동을 사자성어로 하면 수미상관이에요. 자기가 정치를 시작했던 곳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성남시라는. 그리고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곳에서 빛의 혁명을 종결시키는 수미상관을 딱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수미상관을 이룬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의 시작이자 출발이에요. 아,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희망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가장 우리 사회의 약자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곳에서 나오셨다가 그쪽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와닿는 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의 요람이 성남인데 성남에서 시작해서 선거 레이스를 성남에서 끝냈고 그리고 12.3 쿠데타를 막았던 빛의 혁명이 여의도에서 시작됐는데 여의도의 유세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그렇죠. 인상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일정을 마친 다음에 끝나나 했더니 또 유튜브 방송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유튜브라는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유튜브를 굉장히 잘 활용한 인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20대 대선에 대해서 패배 보고서가 작성됐단 말이에요. 아, 지난 대선 때? 네, 그러니까 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경제 대통령 유능한데 왜 이랬지라고 이제 0.76이지만 했을 때 분석의 하나 요인 중에 하나가 보수 쪽에는 극우 유튜버, 청년 유튜버들이 있어서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우리 쪽에는 좀 그런 것들이 없었고 무엇보다 팩트 체크,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서 최대의 피해자로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악의적인 프레임, 악마화가 너무 심했다 해서 일부러 민주파 추수를 만들고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김문수의 거짓말, 김문수 망언짓도 만들고 이준석 망언짓도 만들고 그때 저희가 TV 토론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 가짜뉴스 팩트 체크해서 다
보도를 올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악의적인 판단이 많이 줄어들었던 이제 사례가 있어서 무엇보다 김문수 하면은 저희가 유튜브 이번에 마지막에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준석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은 박근혜랑 하버드밖에 없어요. 근데 한덕수랑 후보 때문에 자기 하버드 같이 떨어졌죠. 박근혜 탄핵했죠. 그 자존심이 노무현이 이제 와서 부비려고 노무현 장학생이가 안 밝혔잖아요. 네. 이제 와서 부비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위에 부비는 사람이에요. 이준석은 유아독전이고. 김문수는 깡으로 버티고 상승 욕구. 그러니까 진보 영역이 있을 때는 노동운동 하다가 상승해야 되는 또 여기 보수가 또 상승. 깡과 상승 욕구 하나로 버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와 대조돼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최종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진솔한 현장에 출연을 하셨죠.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브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탄탄해진 것 같고 기성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팩트 검증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운 보도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움직임들이 다 모아져서 사실 기성 언론들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저도 이제 방송 활동 계속하면서 참 느꼈던 것이 저는 그런 생경한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가령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번 대선 때 그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에 하자 이런 얘기해서 정치적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제가 막 하도 열받아가지고 한 5분 7분을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따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 의장실에서 전화가 왔어. 의장실에 전화 와가지고 강 변호사 그렇게 안 봤는데 살살해. 야 나는 그런 거 올려도 아무도 전화가. 제가 좀 세게 근데 좋으실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민하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이제 생각을 이제 결집하는 거죠. 저희가 뭐 그걸 선동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중요성을 아시고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는 유튜브 출연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캠프에서 아마 말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원고 없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터는 순간 작살.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막 차에서도 요새 방송하잖아요. 스픽스도 그렇고 CBS 한판승부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동하시면서 하도 바쁘시니까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차에서 막 즉석으로 하시는데 김문수 후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못하는 거예요. 아, 연락해볼 걸 그랬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방식적으로도 민주당의 방식이라는 게 훨씬 더 약간 그 세대적으로 뉴미디어에 가까운 선거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어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은 급하니까 어떤 선거운동을 했느냐 옛 인물들을 소환하기 시작해서 우리 이명박 각하님, 박근혜 각하님이 각지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지 영향은 분명히 있고요. 글쎄요 이게 그래도 그 두 분 아무리 나와봐야 오늘 아침에 다른 두 분이 나와버리시는 바람에 그 영향 다 묻혔어요. 여기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어저께 나와가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묻어버려가지고 분명히 영향은 있긴 있을 것인데 그 영향이 과연 니들한테 좋겠니? 뭐 이런 정도.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만약에 도와준다고 나온 거면은 김문수 잠바 입고 도와주면 되지. 그렇죠. 그렇지도 않아. 네. 거의 반쯤 걸리신 듯한 느낌으로 유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 메모를 봤더니 이제 따라다니니까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김문수를 당선시키고 싶으면 밤샘 유세를 해야지. 당연하죠. 그런 각오와 의지도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들의 등장에 영향을 그냥 목격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대구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기 전에 투표율 추이를 보니까 그래 투표소도 나가 보니까 많은 거예요 사람이 아침 6시 7시 때 다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지역별 투표율도 볼 수 있잖아요 대구 그렇죠. 안에서 네. 보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대구 달서구였어요. 달서구라 하면 조원진 우리 공화당의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박근혜의 등장으로 그런 사람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뛰쳐나온 정도의 효과 거기까지다. 그게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대구 투표율은 거의 최하위로 내려갔잖아요. 그걸 못 이어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에 앞서가지고 가장 먼저 탄핵된 역사에 유례없는 대통령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사후에 구속된 이제 오명을 이제 얼룩진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쫓겨난 대통령을 대신해서 치른 선거에서 김문수를 돕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의 상징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미지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봐요. 우리가 좀 그냥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좀 봐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완용이라던가 그런 이제 뭐 친일 세력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세력들부터 시작해서 뉴라이트에 이어지는 박근혜나 이명박 대국민 사기했잖아요. 뭐 다스하고 뭐 국정농단하고 그러한 정신들이 하나의 결집체가 그 자체가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국민의 힘은 이런 당입니다라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시는 걸로서 굳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운들이라는 것이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 특히나 이제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중도적이라 불리는 분들이 유권자들로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난 대선을 비춰보면은 97년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때 양측이 결집하면서 투표율이 80%를 이제 그 벽을 뛰어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까지 추이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80까지는 안 가고요. 80까지는 안 가고. 저번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높다. 77보다는 좀 높지만 80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결집할 동력이 없어요. 네. 그래도 뭐가 되려면 보수도 결집하고 양 진영이 최대의 힘으로 최대 파워로 부딪혀야 보수 쪽에서도 내가 찍으면 될 수도 있어. 우리 그렇죠. 후보가 될 수도 있어 하고 진보 쪽에서도 내가 찍으면 될 수도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우선은 이미 사실 12월 3일 날 대선 추이는 결정이 됐어요. 그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뒤에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는 결집할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명분이 좋냐.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 이번에 못 되면 차기라도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런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명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면은 잊을만 하면 12월 3일을 상기시킵니다. 네. 그렇잖아요. 잊을만 하면 그분이 또 나오고 그녀가 또 나오는데 오늘도 투표일이라고 또 기어 나오셨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21대 대선 선거일에 윤건희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학교를 가서 투표를 했는데 그 모습이 또 가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가장 주목했던 것이 가방을 뭘 들고 나오나, 잃어버린 사라진 샤넬백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네. 도대체 뭘로 바꿨기에 그 교환한 샤넬백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에코백을 들고.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 14만 원 상당의 네, 에코백을 들었다는 에코백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그 안에를 봐야지. 반수했습니다. 저는 반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이 투표하고 나서 영화 보러 갔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한 번 더, 부정선거 한 번 더. 부정선거 이미 시대장. 유선을 무슨 소리세요? 말고요. 예. 신명? 그렇죠. 나는 직관할 수 있다. 두 분이 손 꼭 잡고 여보 우리 이야기가 영화가 됐대. 뭔지 모르고 무당 나온대 보러 가시야. 본인의 정기 스토리잖아요.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 자, 그래서 인정합니다. 자, 인정해요.